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도깨비터에 오는 10년까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내 나이 8살 때의 일이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아무락이 그지없었다. 대대로 경영하던 포목상을 접고 조상님들 뵐 낯이 없다며 시리에 빠져 술로 나를 보내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주무시듯 돌연히 가버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도 뒤를 따르듯 조용히 떠나셨다. 늘 나를 업어주고 안아주기만 하던 다정한 할머니의 죽음에 울고 또 울었다. 돌아가시기 전날 언제나처럼 나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는 내가 이 집 장손이니 정신 차리고 어머니랑 아버지를 잘 도와드리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던 그 말이 유언이 되어버렸다. 아버지는 슬퍼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장사를 그만두었으니 나와 두서리의 누나 그리고 또 동생을 가진 어머니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막막했다. 더구나 집을 팔아 포목상을 정리할 때 들었던 빚을 갚고 나면 곧 5식구가 될 가족이 갈 곳을 찾아야 했다. 그런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찾아오셨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값도 아주 싸고 좋은 집이 하나 있다는 것이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부여잡고 싶었던 아버지는 두말 없이 그분을 따라 나섰다. 현재의 서울 모초에 있는 그곳은 그 당시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집은 꽤나 크고 깨끗했고 가격이 헐값이나 거저없는 가격이었다. 아버지는 놓칠세라 재빨리 이 집을 샀다. 며칠 뒤 할아버지 친구분은 이사 준비를 시작한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며 귀뜸을 해주셨다. 사실 그 집은 도깨비터에 지어진 도깨비집이라는 것이다. 도깨비집은 집주인이 잘하면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주인이 제 분수를 모르고 헛되이 살면 주인의 가세를 기울게 해서 주인을 내친다고 한다. 하나 아무리 선량하고 좋은 주인이라도 그 주인은 10년만 그 집에 머물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새 주인이 들어오게끔 주인을 내쫓는다고 하셨다. 전 주인이 도깨비터라는 말을 듣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지었는데 돈을 좀 만지게 되자 도박판을 전절하고 기생을 데려 첩질을 하자 4년이 채 안 되어 집이 망하고 종손이 급사하여 그 집을 팔고 떠났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전 주인이 쫓겨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술김에 그저 웃기만 하셨단다. 노인의 부질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리기엔 한편으로는 새 집에서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으셨다고 했다. 새 집에 오고 나서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꿈속에서 이상하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다짜고짜 문을 열고 들어왔단다.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말하길 이제 너희 집안의 장사는 운이 다했으니 먹는 장사를 해라. 사람이 헐벗어도 서럽지만 굶는 게 더 서럽지 않겠니 라고 하더니 갑자기 여닫는 사람도 없는데 온 집안의 문짝들이 쾅하고 일제히 닫히더라는 것이다. 그 소리에 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그러잖아도 밥 장사하자고 하려고 했더니만 잘 되려나 보다. 아직 밥 장사를 제대로 시작할 여력이 안 돼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어 아버지가 내다 팔았는데 이상하게도 두부가 잘 만들어졌고 잘 팔렸다. 옛날에는 일일이 불을 떼어 요즘처럼 화력이 일정치 않아 자칫 끓이다 거품이라도 잘못 생기면 두부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쉬어버리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새 집에 와서는 콩을 불려 두부를 만들면 백발백중이었다. 실수하거나 상하는 일이 없이 두부가 어찌나 잘 만들어지는지 아버지는 늘 남들보다 가장 이른 시간에 장에 나가셨고 누구보다 빨리 두부를 몽땅 팔고 들어오셨다. 인근의 두부가 너무나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 집에 두부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고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남다른 요령도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가장 많이 기억나는 나에 비해 훗날 시집도 못 가고 20살에 손말명이 된 누나는 보뚜막 위에 치마 속 고쟁이를 다 내어놓고 괄투앉아 눈만 마주치면 희죽거리며 웃는 얼굴이 붉은 아주머니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난다고 했다.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애매한 얼굴에 덕을 휘돌아다니며 아무것도 들지 않은 미소뚜껑이며 그릇들을 수시로 만지작거리고 밥을 하거나 물을 끓이면 뜨겁지도 않은지 그 솥뚜껑 위에 앉아서 웃기만 했단다. 나는 나중에야 그 아주머니가 조왕신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동생이 태어났다. 동생이 태어난 후 아버지는 두부 장사는 접고 본격적으로 밥 장사를 시작하셨다. 바깥에 건물을 트고 부뚜막을 하나 더 만든 뒤 그 앞으로 담장을 치고 밥상을 여러 개 놓았다. 밀려드는 손님을 더 이상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어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을 셋이나 썼는데도 그들은 해만 떨어지면 녹초가 되곤 했다. 늘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기 동생을 업었다. 그러고 집안일을 돕기도 했지만 누나는 가끔씩 동생을 업고 동네 밖을 돌다가 해가 떨어질 무렵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고 누나를 타일렀지만 누나는 막무가내였다. 하루는 아기 업은 누나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났다. 누나는 집에 가기 무섭지 않니? 하고 조용히 물어보았다. 항상 집이 시끌시끌한데 뭐가 무섭냐고 하자 누나는 그 이상 말을 안 했다. 한참 후에나 들었지만 누나는 온 집안에 귀신이 드글드글하다고 했다. 항상 지붕 위에 사람의 발바닥과 손바닥이 보이는데 그 크기가 너무나 크고 사람 몸뚱은 보이지 않고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데 이들이 자세히 보면 손발이 없고 옷자락만 질질 끌면서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단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 낄낄대고 웃고 좋아하는데 그 소리가 나면 어김없이 손님이 떼로 들어온단다. 그것도 비슷한 무리들이 잔뜩 섞여서 말이다. 이들은 해가 지면 거의 대부분은 나가는데 이들이 나가고 나면 수염을 배꼽까지 기르고 코가 시뻘건 영감이 대문 단속을 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는다고 했다. 이 영감이 나오면 낮에 들어왔던 것들이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치는데 영감은 그럴 때마다 해 뜰 때까지 기다리라며 호통을 고래고래 쳤다고 한다. 호통을 칠 적마다 집이 울리고 문 밖의 것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며 그냥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다. 나는 누나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었다. 누나는 원체 나보다 몸이 약해. 밥을 먹다 체하기도 잘했고 열이 나서 드러눕기도 잘했다. 지금 생각하면 누나가 남들보다 그렇게 일찍 가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갈 운명이기에 도깨비 집의 요사스런 것들을 전부 볼 수 있었는지 그 집을 일찌감치 떠났으면 누나가 시집도 가고 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시간이 흘러나는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되었다. 우리 집은 그 옛날 이사갈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었다는 말을 누구든 거짓말이라 할 만큼 부유해졌다. 어릴 적부터 잘 먹고 잘 자란 동생은 그 나이 때에 나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덩치도 컸으며 또래 아이들에 비해 가진 물건이 많아 매일 골목대장 노릇을 도맡아 했다. 그런 동생이 가끔 또래 아이들과 싸움을 하거나 때렸다고 다른 아이들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는 것과 그리고 하나뿐인 딸의 몸이 약한 것이 어머니의 걱정거리였다. 아버지는 내게 좋은 대학에 가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싫었다. 그런데 내 나이 17이 되던 섣달 금음 어머니는 10여 년 만에 괴이한 꿈을 다시 꾸셨다. 이 집에 이사 온 해에 꿈에 나온 그 괴물 같은 사람이 안채로 성큼성큼 들어와 맏며느리야 이제 보따리를 싸거라. 1년이 남았어도 1년 안에 가야 한다. 멀리 가되 남산을 꼭 넘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거지들이 따라오질 못해. 라고 했다고 한다. 처음엔 온 집안 문을 전부 닫아 제끼더니 이젠 문을 다 열어 제껴놔서 깨셨단다. 어머니는 모골이 송연해지셨다. 이제 이 좋은 운이 다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잔뜩 받았으니 말을 듣지 않으면 사정없이 빼앗기리라. 그런 불안감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집을 옮기자고 하셨다. 아버지는 달랐다. 1년이 남았지 않냐. 1년 안에 더 벌고 나가자는 것이다. 사실 아버지는 다시 포목점을 열고 싶어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 대해서 끝을 낸 게 송구스러워 저승갈 낯이 없다며 우셨던 게 가슴에 박히셨던 걸까. 밥 장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작게나마 포목점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두 분은 이 문제로 싸우셨다. 하던 장사나 더 열심히 하자는 어머니와 이제 하던 장사는 손이 덜 가니
풍목점을 같이 하면 더 잘 되지 않겠냐는 아버지. 나는 책상 앞에 돌부처처럼 앉아 책만 보았다. 그런 다툼이 이어지며 1년이 가고 나는 18이 되었다. 이 집에 온 지 정말 꼭 10년이 넘은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고집대로 풍목점을 냈다. 작게 낸다더니 생각보다 가게는 컸다. 장에서 제일 컸다는 옛날 그 가게를 재현하고 싶으셨을까. 어머니는 풍목점에 발길도 하지 않고 원래 하던 장사에 몰두하셨다. 또 꿈을 꾸셨단다. 안채에 들어오지도 않고 귓가에 조곤조곤 속삭이더란다. 때를 놓쳤으니 알아서 해라. 이 집 덕 볼 생각 말아라. 장독의 장이며 곳간의 쌀들이 배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전부 똥으로 변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일어나서는 식은 땀이 줄줄 흘렀다고 하셨다. 장사는 여전히 잘 됐다. 그런데 누나는 그때부터 자꾸 아프면서 더 무서워했다. 전에는 해가 지면 수염긴 영감이 낮에 들어오던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줬는데 그 영감이 어디로 갔는지 이젠 대문을 잠그지도 막지도 않는단다. 그것들이 동이 틀 무렵까지 어찌나 온 집안에서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지 잠을 잘 수가 없단다.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올 때 웬 거뭇거뭇한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는 석가래를 물어뜯고 갉아먹는데 그런 다음 날에는 꼭 누가 다치거나 와야 할 물건이 못 오거나 재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포목점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기껏 밥장사로 벌어놓은 돈이 그리로 자꾸 샌다며 짜증을 내셨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이 일상적으로 변한 지 반년. 가을로 들어서던 초입에 누나는 감기에 걸려 눕더니 일어나질 못했다. 급성 폐렴이라고 했다. 죽기 전까지 의식을 못 차린 누나는 유언조차 남기지 못했다. 어머니는 꿈자리가 사납더니 이렇게 하나뿐인 딸을 데려갔다고 외할머니를 붙잡고 내내 우셨다. 꿈에서 푸른 저고리에 머리를 다 풀어헤친 여자 둘이 방에 누운 누나의 발목을 한쪽씩 잡고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깔깔 웃었단다. 누나의 초상을 치르며 어머니는 딸 잡아먹고도 정신 못 차렸냐며 이사를 가자고 다시 아버지에게 말하셨다. 아버지는 누나의 초상과 집 이야기를 연관짓지 않으려 하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게 되었다. 포목점을 도와주던 직원이 돈과 돈 될 만한 물건을 모조리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것이다. 그제서야 두 분의 싸움은 끝이 났다. 집도 옮기기로 했다. 그 무렵 막내가 늦은 홍역을 알았다. 막내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일념이 두 분의 마음을 이어준 것이다. 동생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두 분은 장사를 정리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다. 연말연시에 갈 곳이 없었던 우리는 옛날 이 집을 구하기 전처럼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서 다른 집을 구했다. 몇 달이 흘러 내 나이 19 봄에야 우린 그 집을 나왔다. 어머니의 장사는 이상하게 도깨비 집에서 살 때만큼 되지 않았다. 그냥저냥 먹고 사는 정도였지만 두 분이 이미 너무나 큰 성공을 해보셔서인지 서운해하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근히 도깨비 집을 그리워하셨다. 그 집에서 보낸 10년이 가장 금전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리라. 세월이 흐른 요즘 듣기로 도깨비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르다. 사람이 사는 가택이 아니라 장사만 해야 한다는 둥. 부적을 쓰고 굿을 해야 한다는 둥. 터만큼 기가 센 사람이 거주해야 한다는 둥. 그러나 이제 지천명의 나이를 앞둔 내가 회상하기로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정말로 공짜가 없다는 것만이 도깨비터에 대한 인상이다. 도깨비에 오는 10년을 퍼주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그 집에 드나들던 수많은 귀신들은 불을 주는 대신 부모님의 마음을 얼그러뜨리고 누나의 목숨을 가져갔다. 사람은 그저 같은 사람들끼리 제목껏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나를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욕심이 없고 그릇이 작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누가 뭐래도 그 귀신 그릇에 밥을 먹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이야기, 공포의 신혼여행.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오전은 마치 만물들이 이 세상에 자리 잡은 것을 축복이라도 하듯 따뜻한 태양빛과 푸른 산천 초목이 너무나도 포근히 어우러져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도시의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의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며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그녀와 남색 턱시도를 추스리며 긴장한 탓이 역력한
남자답게 생긴 그와의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었다. 머리가 약간 까진 주례 선생은 들떠있는 모든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점잖은 목소리로 고리타분한 주례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언짢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보인다. 모두들 신랑과 신부가 어쩜 저리도 잘 어울리냐며 감탄사를 내뱉고 아이는 많이 낳을수록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례 선생의 유치한 농담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는 햄이라는 여자는 5월의 신부답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행복감으로 충만해 있었고 그 모습이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는 듯 현승은 신부의 볼로 입술을 가져가고 있었다. 둘은 대학 시절 선후배 관계로 만났었고 대학 생활 내내 서로에 대한 감정에 엇갈려서 애만 태우다가 보다 못한 친구들의 노력으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혼을 한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탓에 그들의 사랑은 더욱 더 깊어졌고 현승의 듬직한 눈매와 둘의 맞잡은 두 손은 앞으로 결혼 생활을 갖고 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리 되도록 자신 있어 보였다. 웨딩 세레모니가 끝나고 피로 연장소로 끌고 가려는 친구들을 제치고 현승은 입을 열었다. 그럴 줄 알고 비행기표 2시간 뒤로 예매해뒀어. 설마 비싼 돈 주고 끄는 비행기표를 취소하라는 건 아니겠지? 피로연에 가봤자 죽도록 얻어맞고 술 취해서 고주망태가 될 것이 뻔한데 내가 거기를 왜 따라가냐? 친구들의 야유 소리를 제치고 도망치듯 혜미를 안고 웨딩카 안으로 들어간 현승은 창밖으로 약 올리듯 혀를 쏙 내밀고는 곧바로 공항으로 향하였다. 그들의 신혼여행지는 인도였다. 인도로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듣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꼭 같이 가서 인간이라는 역사를 뿌리를 함께 캐어보겠다는 현승의 의지로 신혼여행과 약간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인도가 둘의 사랑의 첫 시작인 신혼여행지가 되었다. 공항 게이트에서 대기하는 동안 혜미는 피곤한지 현승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어 왔다. 정말 행복하다. 네가 내 사람이 되다니 꿈만 같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널 사랑할게 혜미야. 죽을 힘을 다해서 널 사랑할게. 그러자 혜미도 말했다. 나도 지금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 오빠. 그리고 난 뭐 사랑받기만 하나? 나도 사랑할 거다 바보야. 옆구리를 살짝 꼬집으며 킥킥대는 혜미를 현승은 그저 사랑스러운 눈길로만 쳐다봤다. 어느새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 되었고 현승과 혜미는 다정스럽게 팔짱을 끼고 비행기에 올랐다. 둘의 두근거리는 가슴도 피곤에 지친 육신을 이겨내기는 힘들었는지 올라타자마자 잠이 들었다. 피곤이 약간은 가실만한 무렵 비행기는 넓고 넓은 인도 땅에 도착하였고 그곳은 약간은 어슴풀에 해가 저물어가는 초저녁이었다. 마중 나와 있기로 한 가이드가 저 멀리서 보였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섰는데 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다. 최현승 씨와 이혜미 씨 부부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디아 관광기획사의 실장 김보길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 현승이 말했다. 저희 오늘 일정은 약간 무리인 듯해서 호텔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가이드가 현승의 말을 듣자 어두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게 저희가 미리 예약해뒀던 호텔에서 약간 에러가 나서 그보다 2단계 낮은 호텔로 안내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의 뜻으로 여행기간을 약간 연장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일부터는 전 지역 호텔을 수소문해서 좋은 곳으로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첫날 밤을 지린 낮은 호텔에서 보내야 한다는 말에 혜미의 입술이 조금 삐죽거렸지만 현승은 몸둘바 몰라하며 미안한 표정을 하고 있는 가이드가 안쓰러워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생각해보면 2, 3일 정도 여행기간을 연장시켜준다는데 믿지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았다. 가이드의 차를 타고 도착한 호텔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깨끗해 보였지만 한국의 여관 수준으로서 크게 실망하는 혜미를 현승은 토닥거렸다. 걱정하지 마. 내일 좋은 곳으로 옮겨주신다잖아. 수속을 마친 가이드는 그렇게 떠났고 여전히 뾰루퉁해 있는 혜미를 그저 사랑스럽다는 듯이 현승은 방 안으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다. 신혼여행의 첫날 밤의 의미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얼굴이 시뻘개진 현승은 더듬거리며 혜미에게 말했다. 혜미야, 먼저 씻을까? 아님 너 먼저 씻을래?
혜미 역시 당황해하며 글쎄라는 말로 얼버무리며 안절부절했다. 그 후로도 침묵은 5분여간 계속되었고 갑자기 현승이 벌떡 일어나 혜미를 안아서 침대에다 털썩 눕혔다. 짓궂게 웃으며 혜미의 손목을 잡고 내려다보면서 현승은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 웃음에 혜미도 같이 웃으며 현승의 목에 팔을 감아 올렸다. 감미로운 키스를 주고받으며 현승은 떨리는 손길로 혜미의 옷을 하나하나 벗겨나갔다. 혜미 역시 부럽게 현승의 티를 벗긴 후 살포시 가슴을 손으로 가렸다. 혜미의 살결 하나하나를 소중한 듯 어루만지던 현승을 두 눈을 감고 안고 있던 혜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이유인즉 아직 부부이긴 하나 이세는 나중에 갖기로 했기에 콘돔을 사오라는 것이었다. 벌개진 얼굴을 쓱 한번 부비고는 현승의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었다. 신세 타령을 하며 투덜거리는 현승에게 침대 시트로 가슴까지 가린 혜미는 예쁘게 웃어주었다. 젖먹던 힘을 다해 편의점으로 달려가 뜀뜀거리며 콘돔 하나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현승은 즐거운 발걸음으로 호텔로 향했다. 낯선 거리의 풍경조차도 현승에겐 아름답고 즐거워 보였다. 호텔의 방 안에 도착했지만 혜미의 흔적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는 짐이며 열려있는 창문은 현승이 잠시 나간 사이 무슨 일인가 있었던 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다. 당황한 현승은 여기저기 혜미를 찾기 시작했다. 프론트에도 뛰어내려가 혜미의 행방을 물었지만 둘 다 영어가 서툴어 대화가 통하질 않았다. 긴장으로 미쳐버릴 것 같은 가슴을 움켜쥐고 여행 가이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텅 빈 방 안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동안 가이드 역시 헉헉거리며 도착했다. 인도 경찰에게도 제보가 들어가고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현지 사람들은 현승을 이상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인도 특유의 향내가 나는 차 한 잔을 내밀며 김복일이라고 했다. 그 여행 가이드가 말문을 열었다. 혹시 이혜미 씨와 다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현승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나간 이유도 피임독구를 사러 나간 거고요. 나갈 때 혜미가 얼마나 예쁘게 웃어줬는데요. 라고 답하자 여기 현지 경찰들 생각으론 아마 혜미 씨 스스로 나가지 않았나 생각된답니다. 저도 그 추리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혼여행 와서 싸우고 거리로 나가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네요. 아마 곧 돌아올 것이라고 경찰들은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만. 그러자 현승은 화를 내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차라리 싸워서 그렇게 나가버렸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적도 없었고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니까요. 울먹이는 현승을 두고 수사는 더욱더 그쪽으로 중점을 두어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혜미의 행방은 묘연했고 신혼여행 기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시간 동안 현승은 죽을 힘을 다해 혜미를 찾았고 매일 밤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하지만 마냥 혜미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한국의 혜민의 부모님은 어쩌면 그녀를 포기하였는지 최서방이라도 돌아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회사에 잔뜩 쌓인 업무가 현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떠나오는 비행기를 현승은 탔고 마치 그 길이 혜미와 헤어지는 길이 되는 것 같아 불안하기만 했다. 가이드와 현지 경찰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겨주었고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현승이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달여쯤 지났다. 모든 회사 일이 끝나면 그녀와 함께 살려고 마련해 놓은 집에서 혜미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다 지쳐 잠든 날도 2달이 넘어갔다는 얘기다. 오늘 역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습관적으로 자동 응답기 버튼을 눌렀다. 최현승 씨, 집에 안 계시나 보군요. 여긴 인도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종되었던 이혜미 씨를 찾았습니다. 메시지를 받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벌떡 일어나 현승은 자동응답기에서 흘러나오는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혜미를 찾은 기쁨과 당황스러움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무조건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연락 받았습니다. 최현승입니다. 혜미가 지금 어딨나요? 혜미와 통화할 수 있나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다. 최현승 씨, 반갑습니다. 이혜미 씨는 지금 이곳에 없고요.
아무래도 현승 씨가 인도로 건너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군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언뜻 스쳤지만 혜미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절박함에 도취되어 현승은 바로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예매했고 새벽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어슬렁댔다. 인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다. 현승은 도착하자마자 날다시피 뛰어서 혹시나 혜미가 마중을 나와 있지 않을까 출구로 나와서 두리번거렸다. 그때 그 가이드가 다시 나와 있었다. 책임감이 무척이나 뛰어난 사람 같았다. 한박 웃음을 머금고 가이드에게 다가선 현승은 혜미의 안부부터 퍼부어 물어댔다. 하지만 가이드는 시선을 회피하며 차에 같이 오르자고 권유했다. 현승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쨌건 혜미 씨와 현승 씨는 부부 사이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셨겠지요. 하지만 현승 씨, 지금 혜미 씨가 어떤 모습이라도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실 수 있나요? 그러실 수 있나요? 빨리 혜미는 안 보여주고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해대는 가이드에게 현승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당연히 그렇다고 답한 후 혜미에게로 빨리 가자고 했다. 가이드의 차는 북적거리는 인도 도로를 헤매다 어느 장터 같은 곳에 멈춰섰다. 혜미와 이곳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가이드는 천막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예전 서커스장처럼 생긴 곳으로 안내했다. 표를 사서 들어간 그곳에선 코끼리 쇼가 시작되었고 이곳 어디에 혜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현승은 계속 가이드를 다그쳤다. 다음 순서면 나오시겠군요. 라고 가이드는 말했다. 혜미가 이곳에서 무엇하는 걸까? 현승은 다급한 마음이 가슴을 옥죄었지만 자신보다 더욱더 긴장해 있는 듯한 가이드의 표정에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 어설픈 코끼리 쇼가 끝나고 사회자인 듯 보이는 인도인이 나와서 뭐라고 크게 떠든다. 아마 이 쇼가 서커스단의 메인인가 보다. 혜미가 이곳에서 줄타기라도 하고 있단 말인가. 현승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져 왔다. 드디어 장막이 걷히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 통통 튀어나왔다. 세상에 저렇게 생긴 생물도 있었단 말인가. 현승은 눈에 힘을 주어 그 물체가 무엇인지 식별하려고 노력했다. 이혜미 씨입니다. 순간 현승은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에 정신을 잃을 뻔했다. 가이드가 그 물체가 혜미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동공엔 혜미가 클로즈업 되었다. 질끈 묶은 머리에 얼굴에는 웃음을 가득 머금고 통통 튀어다니는 저것이 혜미란 말인가. 얼굴은 분명 혜민인데 그녀는 팔과 다리 없이 오직 몸뚱으로만 통통 튀어다니고 있었다. 혜미 씨가 사라진 그날 밤 인신매매단에 끌려갔나 봅니다. 많이는 없지만 타지에서 온 외국인이나 자국 불황자들을 납치해서 기형을 만든 후 서커스단에 팔아먹는 조직이 몇 개 있어요. 혜미 씨와 현승 씨가 운이 없었던 거죠. 아마 범인들은 못 잡을 것입니다. 인도가 워낙 넓기도 하거니와 그쪽 패거리들은 현지 경찰들도 손을 못 대요. 멍해져 있는 현승에게 가이드는 안타깝다는 듯 말을 쏟아부었고 듣는 듯 마는 듯 현승은 그저 멍하니 혜미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혜미의 모습은 참혹 그 자체였다. 온몸을 이용해 굴러다니며 입으로는 구경꾼들이 주는 동전이나 지폐를 받아 물었고 사회자로 보이는 녀석이 일으켜주면 그때부터 또 통통 튀면서 자기의 재주를 자랑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몸뚱이 하나로 지탱하는 그녀가 마치 오뚜기처럼 보여 현승은 진저리를 쳤다. 혜미와 대화하게 해주십시오. 마침 쇼가 끝나고 혜미는 통통 튀어 무대 뒤로 사라졌고 가이드가 단장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몇 마디 한 후 현승을 대기실로 인도하였다. 혜미는 지쳤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동료 서커스 단원이 혜미에 까져서 피가 흐르는 다리에 아니 정확히 다리가 있었던 몸뚱이에 역한 냄새가 나는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 현승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혜미에게 다가갔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혜미의 입에선 침이 질질 흐르지만 그걸 닦을 손이 없는 혜미는 대기실 시트에 자신의 얼굴을 문지르고 있었다. 현승은 절규했다. 그녀를 앞에 두고 그녀를 못 지킨 자신에 대한 분노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그들에 향한 분노로 미쳐버릴 듯 했다. 현승의 목소리를 들은 혜미는 멍하게 고개를 들어
현승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동자엔 그리움과 반가움이 가득히 묻어나왔다. 바둥거려서 뱀처럼 기어오려던 그녀가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동료 단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일으켜 세워주자마자 신들린 듯 통통 튀어오는 혜미의 모습은 공포영화 속에서나 나올 듯한 그것이었다. 현승은 자신이 없었다. 귀여운 혜미를 앞에 두기는 했지만 현승이 알던 혜미는 이 여자가 아니었다. 어린 아이 같은 표정으로 현승의 다리에 온몸을 부벼대는 혜미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징그럽기만 할 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현승은 강력하게 받고 있었다. 자신을 너무나 반가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팠다고 사랑한다고 호소하는 그녀는 그때 당시에 충격이 강했는지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버버댔다. 최현승 씨, 이혜미 씨를 서커스단에서 떼내시려면 돈 몇 푼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장을 불러 제가 얘기하도록 하죠. 아마 오늘은 한국으로 출발하시기 힘들 듯하니 호텔에서 두 분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돌아서 나가는 가이드의 팔목을 현승이 붙잡았다. 애아하게 쳐다보는 가이드를 이끌고 현승은 대기실 천막 밖으로 나왔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현승은 입을 열었다. 혜미의 가족들에게 알려 이곳으로 오게끔 하겠습니다. 혜미와 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하려고 했으나 혜미가 실종되는 바람에 못했었죠. 한국은 저 혼자 갑니다. 말을 마친 현승은 죄책감보다는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한시라도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듯 안절부절하였다. 가이드는 의아한 표정과 함께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혜미 씨와 함께 가시지 않으실 겁니까? 그러자 현승은 말했다. 김복일 씨라고 하셨나요? 그런 표정 짓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만약 저 여자가 당신의 아내라면 평생 데리고 살 수 있습니까? 날 쓰레기 보듯 쳐다보지 말라고요. 저 여자는 혜미가 아니야. 법으로도 혜미와 나는 남남이라고. 당신이 나라도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난 한국에 혼자 가요. 혜미는 죽은 셈으로 칠 겁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현승은 오열하였고 그런 현승을 가이드는 안타깝게 쳐다봤다. 그때 천막 저쪽에서 혜미가 통통거리며 뛰어왔다. 현승은 자신의 돈을 모두 털어 가이드에게 건네주며 혜미에게 전해달라고 말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런 현승의 모습을 지켜본 혜미는 나오지도 않는 말로 어버버거렸지만 곧 체념한 듯 흐느끼며 바닥에 엎어졌다. 그리곤 일어나지 못했다. 김복일은 인도의 후미진 거리를 씁쓸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이내 작고 허름한 바로 들어갔고 도수가 높은 술을 주문하였다. 복일 씨, 그 사건 어떻게 됐어? 현지인으로 보이는 인도 남자가 김복일에게 실실 웃으며 접근한 뒤 무엇인가를 물었다. 술을 한 모금 들이킨 김복일은 호탕하게 웃어 제끼며 입을 열었다. 뭐가 어떻게 돼 이 사람아. 이제껏 그렇게 된 년 데리고 가는 남자 본 적 있나? 이번에도 그랬지 뭐. 가이드 때려치고 본격적으로 인신매매로 나설까? 수입이 꽤나 짭짤하단 말야. 아무튼 이번 일 도와줘서 고맙네. 납치까지는 양심에 안 찔리는데 몸뚱이 절단시키는 건 못하겠단 말야. 그러자 인도 남자가 말했다. 자네 덕분에 나도 용돈 짭짤하게 벌었네. 그년 팔다리를 자르는데 얼마나 발악을 하던지. 그래도 나도 재미 좀 봤으니 뭐. 어쨌건 자네나 나나 천당 갈 생각은 버려야겠어.